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조실부모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순이로 일하며 악착같이 살아왔는데요. 3교대를 하면서도 짬이 나면 틈틈이 우유 배달도 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혈혈단신이었다면 이 정도로 열심히 살진 않았겠죠. 제게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8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차가 제법 나다 보니 저는 남동생을 그야말로 아들처럼 키웠어요. 더군다나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 들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죠. 하나를 알려주면 스스로 열을 깨우칠 정도로요. 비록 저는 고등학교 중퇴의 공순이지만 제 동생 하나만큼은 버젓이 키워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 동생 뒷바라지를 했고, 동생은 그런 누나의 노력을 알아주듯 더욱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동생 서울대학교 땡땡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합격 발표를 들은 그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는 동생과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서울대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야. 정말 고마워 누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거지 뭘. 자랑스러운 내 동생 정말 고생했어. 앞으로도 등록금 걱정은 말고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아니야 누나. 앞으로 등록금은 내가 해결할게. 벌써 과외 2개나 잡았어. 서울대학교 합격생이라고 하니까 과외 문의가 쏟아지더라. 그래? 아이고 기특한 내 동생.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누나한테 꼭 말해. 알겠지? 그러지 말고 정장 한 벌 맞출까? 에이 됐다니까 누나. 나한테 쓸 돈으로 차라리 누나 사고픈 옷이랑 화장품 사고 그래. 누나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내 팔자에 무슨 시집이야. 난 그냥 내 동생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사는 거로 충분히 만족해. 누나, 다시 한번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누나한테 보답할게. 시간은 또다시 빠르게 흘렀습니다. 등록금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남동생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은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던 제 남동생은 과외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1학기를 마치자마자 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마치 입신양명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팀장까지 달게 되었고, 월급도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남 부러울 게 없다고 여겼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제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야간대학을 다닐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자기를 뒷바라지하느라 누나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속상하다면서요. 저도 학업에 뜻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던지라 결국 더 늦기 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뿐인 동생이 저의 선생이 되어 주었지요. 제가 그간 남동생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이번엔 남동생이 제 뒷바라지를 한 거지요. 동생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바로 다음 해 서울권의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 졸업장까지 따낼 수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중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도 많이 당하고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번듯한 대학 졸업장을 받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제 동생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뜸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남자 쪽은 곱창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돈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말에 부담을 느낀 저는 아주머니의 제안을 고사하려고 했지만 이 말을 들은 남동생이 도리어 펄쩍 뛰었습니다.
누나도 이제 제발 남자 좀 만나라고 타박까지 하며 말이에요. 결국 저는 가볍게 차 한 잔 마실 생각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소개팅에 나가려고 하니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갈피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평생 제대로 꾸며본 적이 없었고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니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어색할 수밖에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제 남동생이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군요. 거기서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말이 저는 봄 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밝고 화사한 색상의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욱 예뻐 보일 거라고 했어요. 남동생은 제게 연한 노란색이 도는 원피스를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곧바로 화장품 가게에 데려가 봄 웜톤에 맞는 아이섀도우와 립스틱, 파운데이션까지 싹 다 사주었어요. 제가 꾸미는 법을 전혀 모르니까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제 얼굴에 화장을 해주었지요. 화장을 끝마친 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망의 소개팅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화장 기술을 연마했고 이제는 제법 남들처럼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사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난생 처음 뾰족 구두를 신었습니다. 아, 남동생이 사준 명품 가방도 빼놓을 수 없었지요. 남동생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몰라보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와, 우리 누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 한소희 뺨친다 누나. 한소희? 한소희가 누구야? 아유, 우리 누나 이렇게 세상 물정 어두워서야. 요즘 제일 핫한 조니의 배우 있잖아. 에이, 무슨 내 주제의 배우랑 비교가 되니? 말이라도 고맙다 얘. 누나, 꼭 소개팅 성공하고 와야 해. 이번 기회에 남친 생기면 파랄이 내 덕분인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잘 되면 누나가 한턱 크게 쏠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개팅 장소인 카페로 향하는데 어찌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나 같은 숙맥을 마음에 들어 할까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소개팅 분위기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였어요.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영이에요. 네, 민영씨.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너무 고우십니다. 어머, 상철씨도 멋지세요. 다행히 상대방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건 그 사람과 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맞더라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취미도 같았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인 것과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양들의 침묵인 것까지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기한 경우가 다 있냐면서 저희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민영씨,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뭐 하세요? 3교대라고 들었는데 일하시나요? 아니요, 저 그날 오프예요. 그럼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백화점에 부티크관이 새로 들어왔다던데. 저야 좋죠. 소개팅 당일, 애프터 신청을 받고 돌아온 저는 제 동생을 붙잡고 한참 동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동생 역시 대단하다며 꼭 그 사람과 잘 되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었지요. 저는 동생의 응원에 힘입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출했고 저희는 3번의 데이트 끝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 부모를 여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글썽여 주었고
저를 다독여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홀로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냐면서 절 꼭 안아주기도 했죠. 서울대에 재학 중인 남동생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주변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제 남동생이 처음이라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호들갑을 떨어댔지요. 남자친구의 그런 유난에 저는 용기 내어 그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누추한 집이었으나 그래도 몇 년간 공순이로 일하며 마련한 자가였기에 저에겐 매우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누나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들은 남동생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는 자기 어떠냐며 여러 번 되물었지요. 솔직히 제 남동생은 키도 180cm가 넘고 얼굴도 작아서 어떤 옷을 입어도 모델처럼 근사했기에 저는 아무거나 입어도 멋지다며 엄지를 척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상철씨, 인사해. 내 동생 민규야. 안녕하세요, 매형. 유민규라고 합니다. 저희 누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매형이요? 우리 처남이 아주 센스 있으시네. 어머, 둘이 오늘 처음 본 거 맞아요? 아주 쿵짝이 잘 맞네? 그러게. 분명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꼭 20년은 본 동생처럼 느껴지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형.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가워, 처남. 앞으로 자주 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 매형, 처남하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금세 의형제를 맺은 것처럼 끈끈해졌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까지 끔찍이도 챙겨주었습니다. 동생이 시험 기간일 때면 건강 보충하라며 홍삼액을 보내주기도 했고, 방학 때가 다가오면 고생했다며 100만 원씩 용돈을 투척해주기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동생이 거절했으나 남자친구는 한사코 동생에게 용돈을 쥐어주곤 했지요. 그 덕분에 남동생은 더욱더 제 남자친구를 친형처럼 생각하면서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동생 오늘 생일이지? 이거 별거 아닌데 처남 전해줘. 어머, 이거 프라다 지갑이잖아. 이렇게 비싼 걸. 가방도 아니고 지갑인데 뭘. 별로 안 비싸. 괜찮으니까 받아. 매번 내 동생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자기야. 저는 남자친구의 배려가 그저 고마웠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져만 갔고요. 무엇보다 그이가 제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 주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간 지 5개월이 되던 날, 남자친구가 갑작스레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제게 청혼했습니다.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민영아, 나 살면서 여자한테 이런 강렬한 감정 느낀 거 정말 처음이야. 널 보면서 평생 나와 함께할 내 운명이라는 걸 느꼈어. 나와 결혼해 줄래? 상철씨,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결혼하자, 민영아.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널 사랑해. 고마워, 상철씨. 나도 상철씨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청혼이지만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저는 물론이고 제 남동생까지 가족처럼 챙기는 그 일을 보면서 결혼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고 여겼습니다.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집으로 돌아가 남동생에게 청혼받았다고 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동생도 엉엉 울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평생 동생 홀로 키우느라 고생만 한 누나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으니 참 다행이라면서요. 민규, 널 두고 내가 결혼하려니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 그런 말 하지 마, 누나. 앞으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누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 그래도
아직도 널 보면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아. 누나, 나 성인이야. 그리고 매형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 그분이라면 분명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난 가장 행복한 여자의 하나뿐인 동생이 되는 거고 말이야. 서울대생은 다들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해? 에구, 착한 내 동생. 지금 당장 약속해, 누나. 이제부터 오로지 누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물론이지. 꼭 약속 지킬게, 민규야. 남동생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전 남자친구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라는 동생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찾아뵙는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자친구를 키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아들 딱 하나만 있다고 하니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귀한 자식일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고아에다가 공순이인 절 어머님께서 탐탁치 않아 하실까 속으로 걱정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머님께서는 저를 편견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 아가, 네가 민영이구나. 우리 상철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렇게 심성이 곱고 예쁘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네. 어쩜 이리도 고울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서도 너무 고우세요. 말도 어쩜 이리 곱게 하니. 천상 규수가 따로 없구나. 그나저나 부모님도 없이 어린 남동생을 홀로 뒷바라지했다니. 서울대까지 보내고 말이다. 그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가녀린 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꼬. 어머님,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어머님의 손이 너무나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돌아가신 엄마가 불현듯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울리려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뚝 그쳐라. 우리 상철이랑 한시라도 빨리 결혼해서 앞으로 나를 친정엄마라 여기면서 살면 어떻겠니, 아가? 제가 더 감사하죠. 상철 씨랑 결혼해서 어머님을 제 부모님처럼 평생 효도하면서 모시면서 그렇게 살게요. 부족한 절 환영해 주시고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드릴 수 있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울 새아가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뭐야, 둘이서만 놀고 나만 외톨이네. 벌써부터 서럽네 이거.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제게 너무나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곧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부모가 없고 친구가 별로 없는 저를 배려해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렴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 큰 로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부족한 저를 받아준 남자친구와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희 둘은 동네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 백년해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하나뿐인 누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행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쭉 좋은 일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침내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저는 남편의 제안에 따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공장에서 받았던 월급이 나쁘지 않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터라 막상 퇴사를 하려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곱창집 운영을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변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 본성인 것 같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연애 때는 한없이 자상하기만 했던 남편이 저를 점점 더 하대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18시간이 넘는 노동을 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가게 형편 뻔히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써? 자기가 잠 더 줄이고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자기야, 나 요새 5시간밖에 못 자. 너무 힘들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얼씨구. 엄살 좀 부리지 마. 나 때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했다고.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럼 내일 하루만 쉬게 해줘. 응? 다음 날부터는 열심히 일할게. 제발 부탁이야, 여보. 이 옆편 내가 노망이 났나?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만지나 알아?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밀린 설거지나 해. 구박은 일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시고 사는 시어머님께서는 정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시질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곱창집에서 18시간 노동을 마치고 돌아간 뒤 집에서도 또다시 가사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한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온갖 트집을 잡으며 각종 집안일을 요구하셨어요. 애미야, 창틀에 먼지 있는 거 안 보이냐? 얼른 닦지 못해? 어머님, 창틀 먼지 어제 전부 다 닦았는데요. 참나, 너 나 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모르니? 하루라도 안 닦으면 먼지가 폴폴 쌓이니까 전부 다시 다 닦아. 제가 가게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요. 딱 2시간만 자고 나서 닦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내가 이 수북하게 쌓인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죽으면 며느리 네가 책임질 거냐? 어? 창틀 다 닦은 다음엔 이불 전부 다 다시 빨아. 알아들어? 가게 일만큼이나 집안일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기본이고 매일 12첩 반상을 해다가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바쳐야만 했으니까요. 간혹 가뭄에 콩나듯 시어머님께 밥해줄 때가 있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에게만 뜨끈한 고봉밥을 주고 며느리인 저에겐 다 쉬어 빠진 누룽지 한 그릇 건네주며 먹으라곤 했지요. 애완견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자 솔직히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남동생이 생각나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몹쓸 생각이 들 때면 남동생에게 전화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안받았습니다. 우리 민규 잘 지내고 있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잘 지내, 누나. 이번에도 과 수석했어. 근데 누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밥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알겠지? 누나도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조만간 매형이랑 밥 한번 먹자. 매형 보고 싶네. 말 나온 김에 지금 날짜 잡을까? 그게 요새 남편 가게 일이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 다음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민규야. 이만 끊을게. 그날도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로 나와 가게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 동생에게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목격한 제 남편이 갑자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남동생이랑 통화했냐? 가만 보면 둘이 엄청 수상해. 보통 남매답지 않게 분위기가 끈적끈적하단 말이지. 솔직히 말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그동안 쌓인 앙금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동생과 제 사이를 불순하게 볼 수 있느냔 말이에요. 모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어떻게 나랑 내 남동생 사이를 그렇게 더러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이게 공순이를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깝치네? 어디서 서방님 말씀하시는데 두 눈을 바락
손가락 뜨고 대들긴. 그래, 미쳤다. 남동생이랑 그렇게 그런 사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오늘 맞아 볼래? 지금 당신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이년아. 옛말에 개랑 마누라는 접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오늘 너 잘 걸렸다. 내 전용 샌드백 해라. 간만에 스트레스 좀 쫙 풀 테니까. 급기야 남편은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제 몸 구석구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늘어갔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웬 여자 한 명이 저에게 은밀하게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그녀는 다름 아닌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기 결혼인 셈이었던 거죠. 당신이 상철 씨 전 부인이라고요? 근데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나도 괜한 오지랖 부리고 싶진 않았는데 그쪽 모습 보니까 내 여전 모습 같아서 도무지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정상철 그 개자식으로부터 도망치세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상철 그 새끼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시어머니랑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안에서 계속 있다간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요. 며느리를 노비로 부려먹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혹시 정상철한테 다이아 반지 받았어요? 다이아 반지요? 청혼할 때 그이가 주긴 했는데 그거 순 싸구려 가짜예요. 매번 그런 식으로 가난하고 고아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한 다음에 자기네 집안 노예로 쓴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른 증거 잡아서 도망치세요. 알겠죠? 마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상습범이었던 거죠. 결혼을 빌미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친정이 없는 불쌍한 여자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전부인의 등장으로 전후 사정을 듣고 나니 저는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나날이 극심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저는 용기 내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숨긴 채 폭행 증거를 남기려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님이 귀신같이 카메라를 찾아내더군요. 인연이 앙큼하게 구네. 카메라를 숨겨놓으면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미친 것이 능력도 쥐뿔없는 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감히 뒤통수를 쳐? 너 오늘 먼지나게 맞아보자. 이리 안 와? 급기야 저는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집에서 감금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 후 착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했으며 가게 일을 할 때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당연히 동생과의 연락 또한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참다 못한 남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제 동생, 그런 간사한 현올림에 당해낼 아이가 아닙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동생은 문을 쉴 새 없이 두들기며 당장 누나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행패를 부렸죠. 매형, 누나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설명을 좀 해달란 말이에요. 저남, 아무리 남동생이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들락날락하는 거 좀 불편한데. 아니 그러니까 누나 얼굴만 보여주면 간다니까요. 이 새끼가 진짜 좋게 말하니까 당장 안 꺼져? 남동생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기어코 또다시 폭력을 썼습니다. 남동생은 평생 공부만 해서 몸싸움은 전혀 할 줄을 몰랐기에
매형이라 믿고 의지하던 남자에게 얻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돌아가고 난 뒤 남편은 그제야 제게 휴대폰을 주더군요. 남동생에게 자긴 잘 있으니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면서요. 저는 엉엉 울면서 동생에게 잘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숱한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응급실 직원이더군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우민규 씨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우민규 씨가 땡땡시 32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동생이 죽었다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응급실로 달려가니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동생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전 동생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안 돼! 아, 민기야! 너 이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제발,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해줘. 민기야, 우리 민기, 불쌍해서 어떡해. 제가 한참을 정신 못 차리고 엉엉 울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챈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감히 도망을 쳐? 너 어디야? 잡히면 뒤졌어. 여보, 내 동생이 죽었어. 교통사고 당해서 나 지금 병원이야. 뭐? 처남 뒤졌다고? 꼴 좋네. 그깟 서울대 다닌다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만 잘 됐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지옥 같은 소리 하네. 아무튼 처남 장례나 잘 치르고 와. 아, 맞다. 장례 치를 돈이나 있냐? 야, 기다려. 엄마가 바꿔달래. 여보세요? 예, 예미야. 너 행여나 우리 집에 장례 비용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집에 들어올 때 소금 뿌리는 것도 잊지 말고. 아주 그냥 부모도 없고 남동생도 죽고 재수 온 붙은 년일세.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악마였습니다. 저런 악마인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지더군요. 큰 상처를 받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절 위로해주며 장례금에 보태라며 손수 돈까지 쥐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녀 덕분에 위안을 얻은 저는 동생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철 그 새끼한테 이혼하자고 딱 잘라 말하세요. 폭행 관련 증거 자료 전부 가지고 있다고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쓰려면 비싸지 않아요? 일단 겁만 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나 믿고 그렇게 해봐요. 지옥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집 노예처럼 살 거예요, 민영씨? 아니요. 더 이상 그렇게는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그럼 나 믿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전 부인의 설득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진즉에 이혼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가스라이팅에 오래 노출되었던 상황이라 남편의 말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쉬이 이혼을 해줄 위인이 아니었지만 제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본인 역시 일이 복잡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이혼해. 나도 너처럼 일 못하는 노예는 필요 없거든. 에라이,
참나. 니까지 못 빼어먹은 고아를 어느 집에서 받아준다고. 우리 집 정도 되니까 널 노예로라도 받아준 거야. 이거 어디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보마.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들 하시네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너야말로 다시는 내 눈앞에 뜨지 마라. 보이는 순간 정말 죽여버릴 테니까. 아이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찾아오지나 말렴. 그때는 경찰의 신고보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겨우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동생 목숨 팔아 번 돈인 것만 같아 함부로 쓸 수조차 없었지요. 시금을 전폐한 저는 세상과 단절한 채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장 절 슬프게 하는 건 당연하게도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동생이 한없이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날 먼저 데려가지 하늘도 참 무심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폐인처럼 슬퍼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 있는 동생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기운을 차린 저는 동생의 유품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추억할 만한 몇 가지 유품만을 남기고 모두 정리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동생의 서랍 속에 웬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플라워 카페 창업 계획서? 알고 보니 동생이 남몰래 플라워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옛날에 동생이 언뜻 제게 했던 말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고요. 그때 저는 서울대 나온 인재가 무슨 카페를 차리냐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변리사나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라고 면박을 주었지요. 제 남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서류철에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 선정은 물론이고 커피 레시피, 인테리어 방법, 개업 위치까지 전부 적혀 있더라고요. 동생이 열심히 준비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거다 싶더라고요. 동생이 못다 이루고 간 꿈을 제가 대신 이루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생의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플라워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꽃다발도 판매하고 꽃꽂이 강습도 열고 또 커피와 디저트도 판매하면서 제가 운영한 카페는 점점 더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소위 말해 제 카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평일 주말 불문하고 사람들이 줄을 지었고 3대 방송사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인증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MZ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버젓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제가 잘해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동생이 남겨놓은 창업 계획서 덕분이었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자 동생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카페는 나날이 번창해 서울에만 10군데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해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던 제가 이제는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한강뷰가 내다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마감했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서울역 노숙자와도 다름없는 초췌한 행색의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웬 미친놈인가 싶어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엉엉하고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자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천하의 사이코패스이자
천하의 개새끼였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잘 지냈어? 자기야 소리에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전남편을 노려보고만 있자 급기야 전남편은 제 바지자락을 붙잡더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간경화에 걸렸어. 당장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우리 혈액형도 같았잖아.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뭐? 간이식? 미친 개소리 하네? 너 나랑 지금 장난하니? 제발 간 좀 이식해줘. 건강한 사람은 간 없어도 멀쩡하대. 나중에 자라는 부위더라.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자기한테 보답하면서 살게. 그렇게 남 속이고 등 처먹으면서 인생을 막 사니까 하늘이 노하신 거야. 오래 못 산다니 꼴 좋다 미친놈아. 저는 박장대소를 하며 전 남편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남편은 오랜 병환으로 몸이 매우 약해졌는지 저의 발길질 한 번에 저만치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간 당한 서러움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분은 쉽사리 풀리지 않더군요. 자기야, 차라리 자기 화 풀릴 때까지 날 때려. 오라,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먼지 날리게 맞아봐라. 저는 기다렸다는 듯 카페 구석에 비치해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전 남편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머리, 다리, 몸통, 팔, 얼굴, 구석구석 아주 야무지게 때려댔지요. 아파! 옛말에 남편은 보거 패듯이 두드려 패야 정신 차린다는 말이 있어. 너 몰랐지? 어디 죽을 때까지 맞아봐라. 저기야, 100번 때려도 돼. 간만 이식해 준다면. 뭐? 내가 미쳤냐? 너 같은 개만도 못한 새끼한테 간이식을 해주게? 그냥 뒤져라. 자기야, 자기 원래 이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닥치지 못해? 이게 어따 대고 자기래. 소름 끼치니까 그 입 다물어. 결국 전 남편은 그날 저에게 먼지 나도록 처맞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지난날 저지른 일들은 명백한 범죄였으니 기필코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간 삶이 너무 바빠 제대로 된 복수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돈과 여유가 생긴 저는 또 다른 피해자인 전 부인과 합심하여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마침내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사기 결혼, 폭행, 감금 등등 죄명은 쉴 새 없이 많았습니다. 폭행 증거 자료로 저는 예전에 모아두었던 병원 진단서와 폰 카메라로 찍어둔 멍 사진들을 제출했고요. 전 부인 역시 예전에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두 사람의 증거 자료와 증언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되어 남편은 감옥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미 죽은 시어머니도 함께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지옥에 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결국 간이식을 받지 못한 전 남편은 감옥에서 간경화 합병증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저는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살면서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제 동생이 살아있었더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과 남동생을 모두 잃은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생에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전 부인과 저는 절실한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전 남편과 이혼할 때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녀에게 함께 카페를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녀 역시 이 제안을 받아주어 저희는 지금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저의 유일한 낙은 카페를 마치면 유일한 친구인 그녀와 함께 술 한잔 하면서 황천길로 가버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신나게 씹어대는 것입니다. 가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을 때면 여전히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어려운 아이들과 유기견들을 위해 후원도 하면서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의 사연은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참 안타깝고 또 통쾌한 사연이기도 하네요. 사연자님께서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잘 빠져나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착한 남동생분의 죽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분명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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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